한때 정말 잘 됐다가 요즘에 잘 안 되고 있는 대표적인 두 회사를 보면서 이런 회사들은 왜 한때는 잘 됐다가 지금은 왜 안 될까를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시각이니까 가볍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볼 회사는 클래스 101입니다. 누적 투자 유치 금액 736억 원. 거래량이나 거래 단가 뭐 이런 것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상당히 꺾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10월 14일인데 일주일 전에 1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초반에 이 대표님의 인터뷰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빚이 2억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작게 성장하고 싶은 팀이 아니라 세상을 거대하게 바꾸고 싶은 팀인데 시장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우리 팀이 잘못했던 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이 인터뷰가 물론 모든 내용을 대변하지는 않지만 이 대표님이 뭔가 이 시장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고 내가 어떤 포지셔닝에서 어떤 플레이를 해야겠다라는 전략이 보이지는 않아요. 열정이 있고 테스트를 해봤고 실행을 했고 빚이 있었고 해결했고 우린 세상 바꿀 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 운이 좋게 터지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투자할게 투자 좋죠 받을게요 뭐 이래서 투자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투자를 받는다라는 거는 500칼로리만 먹어도 살 수 있는 상태에서 2000칼로리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시장이 쪼그라들거나 경쟁이 치열해져서 포화 상태가 되거나 또는 시장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별로 안 크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루에 2000칼로리를 먹어야 되는 몸이 되면 결국 곤란해지겠죠. 차라리 내가 500칼로리만 먹어도 되는 몸이었을 때 아무리 누군가가 나한테 2000칼로리가 늘 먹을 수 있는 몸이 되도록 해줄게라고 펌핑을 넣어도 거절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세상의 분위기는 투자를 받는 것이 대단한 기회인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 영상의 썸네일도 20번 실패 후 120억 투자 유치한 20대 스타트업 120억 투자를 받았다라는 게 당연히 일반인으로서는 우아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떠한 사업적 업적도 아닙니다. 오히려 100억의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이 투자 밸류가 나의 발목을 잡아서 나중에는 이 덩치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아닐 때 이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 사업 모델을 덕지덕지 붙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클래스 101의 방향성이 처음부터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취미나 부업 같은 거는 재구매가 되기가 어려워요. 저도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한때 팔았었지만 저는 그때 브랜드, 소자본 창업 브랜드 만들기 기술 이런 강의를 했었는데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이 갑자기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토어 강의를 들을 확률은 매우 낮아요. 근데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토어 강의를 들은 사람이 갑자기 그레이 래퍼의 힙합 관련된 들을 확률도 적잖아요. 화장품을 사거나 영양제를 사거나 옷을 사는 거는 돈만 쓰면 끝인 소비지만 이 클래스라는 거는 고가의 소비이면서 내가 숙제를 해야 되고 내가 그 기술을 익혀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재구매가 돈을 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구매가 부담스러워요. 클래스 101은 성인을 위한 강의 플랫폼이라는 이 왁구 안에서 온갖 유명한 크리에이터들한테 영업을 해서 계속 강의들을 갖다 붙이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 사이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마케팅을 고도화한다 한들 더 많은 크리에이터를 영입을 한다 한들 규모가 커질수록 유명해질수록 비슷한 결의 시장만 키울 뿐이고 본인의 힘은 빠질 수밖에 없죠. 이 시장은 어떠한 특성이 있고 우리의 강점이 뭔지 과연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회사가 투자를 받아서 커졌을 때 투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시장에 비슷한 경쟁자들이 많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가장 황당한 결정은 갑자기 넷플릭스 같은 구독 모델로 가겠다. 이거는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스타 크리에이터들의 이탈을 야기했고 또 기존에 고가를 주고 강의를 계속 반복 구매하던 구독자들한테도 반발을 살 수 있는 결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서라도 이런 결정을 했을 때 크게 한번 매출의 반등을 일으켜서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넷플릭스가 이제 그렇게 모든 콘텐츠를 통합해서 월 13,000원 이런 게 가능한 거는 기본적으로 넷플릭스 제작 콘텐츠에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침대에 그냥 누워가지고서 리모컨으로 딸깍딸깍 하면서 보는 거니까 부담이 없는 건데 이 클래스라는 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만 해도
뭔가 좀 헬스장에서 편하게 듣고 운동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려운 내용 나오면 나중에 볼 동영상으로 저장을 합니다. 아,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니까 나중에 내가 컴퓨터 앞에 가서 메모장을 켜가지고 필기를 하면서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집중할 수 있을 때 이거를 들어야 되는 타이밍에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성격의 컨텐츠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게 한다 한들 안 들어요. 게다가 클래스 101의 콘텐츠는 그 퀄리티 편차가 되게 심할 거예요. 넷플릭스처럼 검증된 배우들과 컨텐츠 메이커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순전히 개인의 역량으로 이제 제작이 되고, 그거를 이제 프리패스로 봤을 때 이 중구난방인 컨텐츠의 퀄리티를 보고서 오히려 더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 부자들을 볼까요? 월급쟁이 부자들은 이제 클래스 101과 비슷한 성인 대상의 교육 플랫폼이지만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이 없습니다. 클래스 101보다 늦게 설립을 했는데 연매출 350억 원에 영업이익 216억 원, 순이익 183억 원. 상당히 이상적인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이게 가능한 거는 클래스 101이 이제 가장 약한 부분은 외부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에 의존했다라는 거. 월급쟁이 부자는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었고 자체 채널에서 콘텐츠를 스스로 띄울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도 키울 수 있고 광고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투자 없이 계속 키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클래스 101이 조금만 똑똑했어도 이 강의 시장이 된다. 그리고 초반에 자청이나 신사임당 같은 그런 스타 유튜버들이 이 클래스 101의 매출의 큰 부분을 이제 차지한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사실 회사의 역량을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직접적으로 양성하는 데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클래스 101 소속의 자청, 클래스 101 소속의 신사임당을 키우는 게 낫겠다 라고 의사결정을 했어야지, 자청과 비슷한 인물, 신사임당과 비슷한 인물을 계속해서 영업을 해서 끌어오자 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계약이 끝나면 떠날 사람들이고, 남아있는다고 하면은 클래스 101이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 남는 거예요. 다른 크리에이터와는 5대5로 계약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랑은 1대9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또 강의 플랫폼에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했을 때 그냥 클래스 2로 갈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마침 크리에이터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 구독 모델로 하면서 원래 크리에이터들 중에 월 한 1000 정도 정산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산액이 10분의 1 이상으로 떨어진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분이 실제로 클래스 U로 이적한 거를 제가 봤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특히 투자를 받으면 시간이 없다라고 느끼게 돼요. 왜냐면 경쟁자들이 쫓아오고 있고, 대표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월급쟁이 부자들 같은 채널을 만드는 거는 이렇게 자판기처럼 돈 넣으면 바로 음료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영상을 10개를 올려도 50개를 올려도 반응이 안 올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영상 1개를 올려도 바로 조회수 1만을 터뜨릴 수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영상을 30개를 올려도 계속 조회수 1000을 넘기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엄청나게 삐까뻔쩍한 촬영팀과 편집팀이 붙는다 한들 유튜브 생태계의 이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콘텐츠의 조회수를 올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조회수를 올린다 한들 스타 크리에이터를 만드는 것도 다른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받았으니까 돈을 써서 할 수 있는, 지금 있는 직원을 써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팀을 써가지고서 외부에 더 유명한 크리에이터를 데리고 오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제가 했던 말들은 다 제 뇌에서 나온 뇌피셜이지만 상당 부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클래스 101이 크리에이터에 집중한다라고 하는데, 클래스 101 자체가 이미 많이 신뢰가 깎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미 너무 많은 회사가 커버려서, 또 이제까지의 의사결정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역시 생존과 투자를 위해서 시나리오를 만든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뾰족한 수인가. 그래서 클래스 101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다음은 올웨이즈입니다. 누적 투자 853억 원. 이때까지가 정말 피크였네요. 4년 1월까지 피크를 찍고 이때부터 하락인데, 투자는 이때가 마지막입니다. 이때 600억 원을 투자를 받고요. 이 투자를 하던 시점 직전까지만 봤을 때 굉장히 가파릅니다.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지수함수 같은 곡선을 기대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멈추고 하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올웨이즈 같은 경우는 핀더더의 테무가 중국에서 잘 돼가지고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라는 확실한 레퍼런스가 있는 모델이죠. 투자 시장에서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강재윤 대표가 디즈니랜드의 엔터테인먼트와 코스트코의 커머스가 결합이 된 형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핀도더가 잘 됐잖아, 선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테무가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테무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라는 거는 테무가 한국에도 그럼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였지 않을까요? 테무만 들어온 게 아니라 심지어 알리익스프레스도 같이 들어옵니다. 테무는 소극적으로 들어온 데 비해서 알리익스프레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와 버리죠. 그러니까 둘 다 한국에 들어왔다라는 건 비슷한데, 테무는 중국 공산품만 들어온 데 비해서 알리는 한국산 식료품, 한국에서 파는 한국 브랜드까지 전부 다 커버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웨이즈의 강점이 될 만한 모델들을 알리가 다 가져가 버립니다. 올웨이즈가 강점으로 생각했던 게 본인들의 문화입니다. 인터뷰를 보면 마치 대표 10명이 모여있는 조직과 같아요. 각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10가지면은 모두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블럼 솔버가 되어서 사장이 된 것처럼 일을 한다. 뭐 이런 구조라고 합니다. 프로블럼 솔버라는 사람들은 이 조직이 초창기에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작을 때에는 구성원들이 오너십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게 실제로 문제 해결이 돼서 좋은 성과가 났을 때 그 결과가 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규모가 커질수록 프로블럼 솔버라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들은 고질적으로 겪는 문제인데, 조직이 커지면 필연적으로 초창기에 회사가 만들어지는데 기여했던 이제 거의 모든 업무를 커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문 인력으로 가름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정 때문에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높이 사서 가름하지 못하면 그 조직은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올웨이즈는 사실 이 조직을 빠르게 전문 인력으로 가름하는 것 외에도 외부적으로 이미 알리와 테무라는 자신이 카피했던 그 오리지널 회사가 이미 한국에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이미 쿠팡을 위협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환경에 직면을 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조직도 개선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고, 이미 시장 상황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이제는 관심이 식었을 확률이 높고, 이 대표도 경험이 없는 대표다 보니까 이 문제를 프로블럼 솔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을 확률이 높죠. 600억 넘게 투자를 받을 때 밸류를 뭐 얼마에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그 밸류가 유지가 될 리가 만무하고, 지금 지표도 꺾였고, 또 TMF 사태로 인해서 셀러들도 이탈을 했고 구매자들도 많이 이탈을 했을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투자를 만약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안 받았다면 내부에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 그 현금으로 이제 다른 피보팅을 해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실마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대표님의 열정을 보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난 어떤 한 분이 있어서 공유를 드립니다. 이분은 일반인인데. 예, 안녕하세요. 저는 6월 달에 테슬라에서 일하다가 쑥치음료 회사를 창업하러 나온 이시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5개월 후에 현재 매출이 2 밀리언 돼 있는 상태에서 버전 2라는 모닝 리커버리로 새로운 프로덕트로 나올 계획이에요. 모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른 실행이라고 하고,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차별화 전략이고, 한국의 이런 숙취 해소 음료 회사들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 기술적인 해자가 있냐, 유통으로 걔네를 막을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빠른 실행으로 제일 빠르게 성장해서 진입장벽을 만들 거다라고 하는데, VC가 물어본 게 정답이 아닐까요? 이 숙취해소 시장에 아무도 없으면 당연히 가장 빠르게 유통이든 기술이든 만들어내는 게 맞겠지만, 이미 잘 팔고 있는 플레이어가 있는 상태에서 속도라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영상이거든요. 숙취해소제 시장을 뚫겠다라고 한 분들을 꽤 봤었어요. 이 유달리 이제 숙취해소제 시장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이걸 많이 하지? 이게 컨디션이 거의 독점을 하는 시장 같아 보이고, 건강기능식품 라인처럼 약간 좀 마케팅하면 잘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숙취해소제는 술을 마시기 전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지만,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 컨디션을 언제 마시나요? 2차까지 마시고 나서 좀 약간 쿨다운 됐을 때 담배 피러 나가면서 편의점 가서 자기 거 사면서 인원대로 쭉 사와서 마시죠. 또는 집에 가기 전에 택시 잡으면서
그때 맛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살 수 있는 편의점에서 거의 다 팔립니다. 그리고 좀 이제 술 먹으면서 뭐 안주도 먹고 하다 보니까 입도 좀 텁텁하고 또 속이 좀 니글니글하기도 하니까 먹었을 때 청량하고 좀 니글니글한 속을 좀 안정시켜줄 수 있는 형태여야 되기 때문에 시원하고 청량한 드링크제 형태로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막 여러 개를 먹지 않아요. 한 개 먹는데 효과를 잘 알 수 없거나 사람들한테 의심받을 만한 브랜드를 먹으면 안 되니까 네임밸류나 유명세에 대한 의존도가 큽니다. 계산대에 숙취해소 환, 뭐 스틱 이런 거 많지만 이걸 보고서 이걸 사야지가 아니라 맞다, 컨디션 사야지. 이 숙취해소제 시장이 전체가 3,500억인데 거의 절반인 1,500억을 컨디션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컨디션 그리고 조금 더 돈을 쓴다라고 하면은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여명808 이 두 개에서 거의 끝나죠. 그러면 여러분이 비슷하게 드링크제로 만든다고 쳐요.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중요한 거는 편의점에다가 넣어야 돼요. 뭐 쿠팡에 넣을 것도 아니고 사사몰로 광고를 태워서 넣을 것도 아니고 와디제이 론칭할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협찬으로 팔 것도 아니잖아요. 팔리긴 팔리겠죠. 근데 유의미한 시장 파일을 가져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판매는 편의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팔아야 돼요. 편의점에 어떻게 넣을 거야? 그게 관건이에요. 음료 같은 거를 만들어서 편의점에 납품을 한다라는 생각은, 자, 여러분이 숙취해소제를 만들어서 이 미니멈을 다 소화했을 때 1억 정도 든다더라. 그럼 내가 1억을 대출을 해서 마련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모한 생각입니다. 편의점에 있는 브랜드 중에 이런 회사 것도 있네라고 하는 그런 회사의 제품을 본 적이 있나요? 손톱깎이나 뭐 그런 되게 잘 안 사는 제품 말고 여러분이 늘 사는 그런 식음료 제품 있잖아요. 샌드위치나 이런 PB 상품 말고요. 과자나 음료 중에 거의 없을걸요. 그나마 최근에 납품이 되기 시작한 게 연세 우유 크림빵. 그 전에는 빵이 거의 뭐 삼립, 메이저한 브랜드만 들어갔었고 최근에 연세 우유 크림빵이 들어갔는데 이 회사도 연매출이 3조 7천억 원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CEO의 청우식품이 한번 들어갔었는데 유자 치즈케이크. 굉장히 특이한 맛. 그러니까 이미 편의점에 깔려있는 흔하디 흔한 맛이 아니라 정말 특이한 맛만 타겟하는 회사잖아요. 청우식품이 만약에 뭐 농심, 혜태제과, 크라운 이런 데서 납품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를 만들었으면 편의점에서 안 받아줬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미 컨디션과 여명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 대여섯 개가 있는 숙취해소제 카테고리를 굳이 비집고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편의점 3사에서 여러분의 제품을 받아줄 명분도 실리도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같이 생각했던 사람 중에 이미 생산을 해서 편의점에 넣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못 들어간 거죠. 마지막으로 편의점에 혹시나 납품을 할 수 있다라고 쳐도 편의점이 전국에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국에 깔아야 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정산받지 못하더라도 그 재고량 자체가 받쳐줘야 돼. 그러려면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했어야 하는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구매부서가 아니라서. 근데 그냥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구매부서라면 편의점에 그렇게 납품하려면은 막 무리해서 대출받아야 되고 한두 달 납품하다가 바로 파산할 것 같은 그런 조그마한 회사 거는 안 받을 것 같아. 그래서 편의점에 숙취해소제를 납품하는 거는 컨디션 말고 다른 회사들 거는 90억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런 회사들이 큰 회사니까 그런 정도의 재고를 깔아놔도 끄떡없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막 창업을 해가지고서 그 정도의 재고를 깔아놓는다 라고 했을 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숙취해소제를 론칭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시장일 것 같다. 그러니까 굳이 확률이 낮은 거를 하지 말고 굳이 자본금이 투입된 게 아니라면 숙취해소제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꼭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다른 거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지켜본 영상에서는 운이 좋아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케이스들인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좋았던 운이 큰 투자들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그 회사와 그 대표의 어떤 충분한 역량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무리해서 받은 큰 투자가 나중에 이제 회사에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투자를 크게 받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 시장이 너무 과열이 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고 내가 충분히 검증이 되고 내 힘이 다져지지 않았을 때 더 많은 VC들과 구경꾼들을 모아서 더 많은 경쟁자들을 키워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월급쟁이 부자들처럼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자기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하나씩 쌓아나가는 방식이 가장 좋고요. 남의 돈을 받거나 남의 도움을 받으면 남의 돈의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의 타임라인에 내가 빨려 들어가게 돼서 내 사업의 타임라인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겉에서 보기에는 되게 그럴듯한 보도자료를 내지만 사실 대표님은 투자자의 돈을 회수해주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사업한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